또 한 사람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 이화령 전투네. 예, 이화령 전투의 여기 한병선 장구 되겠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육군 특별지원병 제1기생 출신이고 특히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입니다. 예. 육군 중장으로 이제 제대를 오신 분입니다만 전역을 오신 분입니다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육사단 2연대로 홍천지구 전투를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뭐 3일을 버틴 것이죠. 그러다가 후퇴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화령을 이제 사수하는 이런 이제 전투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이화령의 불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닉네임을 이제 받게 됐던 것은 이 이화령 자체를 만약에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낙동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충지였습니다. 이화령이 한 700m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화령이 그러니까 충북과 경상도를 가르는 예. 그쪽 지구이고 상당히 작은 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고개인데 그 산을 이제 고지를 지켜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부대가 이게 일개 연대로 그걸 하게 되는데 부대가 일부가 이게 북한군에게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산 위에서 지켜보던 이 한병선 장군이 권총을 빼들고 부대원들을 전부 이끌고 다시 공격하라고 하는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후퇴하던 병력들도 연대장이 나오면서 막 묵덩이처럼 막 하고 나오니까 자기들도 다시 전력을 방향을 바꾸어서 공격을 수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북한군의 뭐 일개 연대 병력을 격파하는 이런 이제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데, 여기서 이화령의 불사신이라 하는 것은 누가 지은 게 아니고 신문 기자가 그 당시 종군 기자가 거기 옆에 있다가 이화령 한병선 장군의 그런 전투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 불덩어리 같은 이 바위가 막 이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화령의 불사신 그런 이제 한국 기자가 쓴 겁니까? 그 종군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자인지 뭐 미국 기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잡지 기사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장군은 정말 역전의 용사이고, 정말 이분이 일본군 공수부대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진단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뭐 일본군 한 200만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중에 정예일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같은 이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뭐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거기 뛰어내려서 이 작전을 수행하고,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버마 지역부터 해서 뉴기니아까지 참전하는 이런 정말 보통 이 일반 병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민첩한 어떤 기동 능력을 발휘했었고, 또 출중한 어떤 그런 전투 수행 능력, 생존력 이런 걸 갖추신 아주 뭐 훌륭한 그런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일본군 따라다니면서 공수부대 해가지고 연합군과 싸운 게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전투 기술을 연마를 해가지고 비로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또 이 사람들이 철저한 반공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침을 당하니까 반공정신과 나라를 지켜야 됐던 애국심 플러스 그렇게 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장 잘 싸우는 군대가 되어가지고 기습당하고도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휘관 밑에는 역시 부하들도 훌륭해집니다.
그렇죠. 막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화량 전투라든가 뭐 앞서도 여러 전투에서 일본 특별전병 출신의 그 부대들이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역시 그 훌륭한 지휘관 밑에 용감한 그런 이제 병사들이 또 육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또 사실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중에서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송교찬 장군입니다. 송교찬 장군은 1960년 4.19 때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군 사령관을 할 때 그게 참모장이 박정희 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군대를 개혁한 사람이죠. 그리고 5.16 군사혁명 이후에는 내각 수반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 6.25 때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 기록이 있지만은 1950년 여름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데 가장 동쪽이 지금 포항지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동 기계 지역이 무너지면 바로 경주를 거쳐서 부산까지 뚫리니까 거기를 지키는 수도 사단장이었습니다. 수도 사단장. 그래서 이분은 일본군 제2기생이네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원병 2기생으로서 종전 때는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는 육군 조장이었습니다. 일본군 조장이면은 하사관 중사 정도 조장이면 상사죠. 상사입니까? 상사인데. 야, 일본군에서 상사, 2등병에서 상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군사영화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장교를 임관해가지고 1948년 4.3 사건 때 연대장이 되어서 4.3 사건을 진압하는 역할을 했고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안강기계 전선을 잘 지켰습니까? 야, 안강기계 전투를 만약에 이 전투에서 만약에 뚫렸다 한다면은 바로 포항지구가 넘어가게 되고 경주를 넘어서 바로 부산으로 돌파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이제 요충지였다고 볼 수가 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계 안강지구의 전투에 참전하기 전 단계에는 헌병사령관을 하다가 이제 10월 8월 초순인가요? 백인엽 장군 후임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8월 13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도사단 사단장은 백인엽 준장이었는데 대령이었나요? 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전투에서 부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령입니다, 대령. 대령일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송여찬 대령이 사단장이 되어서 이 전투를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 부대 중에는 이 18년대라고 하는 6.25 전쟁이 가장 잘 싸운 연대로 알려져 있는 백골부대라고 알려져 있는 이 18년대가 바로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수도사단장을 할 때 이 작전 참모가 간도 특설 때의 하사관 출신인 이용 장군이 였고, 그 다음에 18년대장은 바로 간도 특설 때 하사관 출신인 임충식, 그 당시 뭐 중령일까요? 이분이 이제 또 저기서 그 예하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안강지구를 지켜내는 과정에서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한신 장군의 그 해고록도 있고 여러 해고록을 저기 보게 되면은 상당히 훌륭한 지휘 능력. 한신 장군이 당시 연대장이었습니까? 예, 저대장을 하다가 연대장을 하더니 아주 잘 싸운 분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그 송해찬 장군의 희업 부대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송 장군에 대해서 뭐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그 유교 전쟁기의 그 부대 지휘와 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뭐 해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이 전투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송영천 장군. 네, 한국군에서는 결코 뭐 저기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상승부대장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미군들도 이분을 타이거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계 안강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는 뭐 직결 처분과 같은 그런 이제 가혹한 어떤 그런 이 수단을 송영천 장군을 직접 직결 처분한 기록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뭐 말씀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 뭐 직결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데. 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치열한 그 전투 상황을 이 직결 처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6.25 때 지휘관들에게 군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전장에서는 근데 도망을 간다든지 하면 적결 처분권을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좀 이거 정상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눈물을 머금고 적결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가 되고 한 그런 적도 있는데 이 적결 처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적결 처분권이 있었고 전장에서는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 근데 그 적결 처분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을 내가 몇 개 봤는데 적결 처분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지금 보면 둘 다 참 6.25 영웅입니다. 영웅인데 문제는 그 정도로 국가의 생존이 절박했다는 걸 우리가 알자는 참이죠. 야 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런 특히 이제 이 기계 안강 전투에서 그 핵심 전기가 바로 번제봉 전투가 되는데 이게 2개 사단 정도가 이게 저기 지금 기계 안강 전투에 북한군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 번제봉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깨트리는 이런 이제 전략을 구사해서 성공하게 되는 혁혁한 이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이제 전투 지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하 부대장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역시 기록을 보고 있느라면 역시 송 장군은 지휘관으로서 한국군에서는 최고였다라고 그런 평가를. 이분이 전세에 언제 또 한 번 더 나옵니까? 이제 그 중공군 53년 7월에 중공군 최후 공세네. 그렇죠. 53년 7월. 7월 최후 공세에서 이 송 장군이 또한 혁혁한 그런 그때는 군단장이었나요? 그때도 그 8사단장. 8사단장. 그래서 이분이 이제 8사단장을 했어요? 그건 이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계속 그 최전선에서 진두 지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군도 혹은 군수 내부도 이분을 이제 평가를 해서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선에서 물러나와서 이제 쉬고 저기 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중공군의 그 마지막 공세가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미군이라든가 이 군수 내부에서도 야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송해찬밖에 없다. 그래서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송 장군이 긴급하게 다시 8사단장으로 투입이 돼서. 8사단장 어느 지역을 맡았죠? 금성 동남지구 전투니까 김하지구 철회산 막지대 그쪽을 이제 카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역시 다른 사단장 같으면 뭐 2주 3주를 거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지를 이번은 그야말로 뭐 3, 4일 만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진두지휘해서 격파한. 그때 우리 피해가 많았는데
저 7월 공세. 예. 그 7월 공세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게 6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를 석방했어요. 숙박에서. 방공포를 석방을 해가지고 휴전회담을 완전히 깨려고 한다고. 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기 위한 예. 카드를 쓴 거죠. 카드를 썼죠. 그러니까 중공군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응징하는 겁니다. 네, 응징하기 위해서 마지막 공세를 펼쳤는데 우리가 상당히 한 10km 정도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하는데 그러다가 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풀렸네요. 우리나라 8사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 8사단 희생이 많았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네. 우리나라 전체 사단 중에서 전사자가 가장 많은 사단이 8사단입니다. 그렇습니까? 8사단이 한 18,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요. 그 어떻게 되냐면 가장 전사자가 많은 부대가 8사단, 두 번째가 7사단, 세 번째가 6사단이에요. 예. 876으로 나온다고? 네. 왜 이러느냐? 8사단, 7사단, 6사단이 다 북진했을 때 중공군하고 싸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또 8사단이 한 번 더 중공하고 붙었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 사단에서 전사자가 18,000명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잘 싸운 군대입니까? 장렬하게 싸운 군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근대하고 피로서 지킨 이 대한민국인데 이번 총선 선거 결과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세대가 총으로 지킨 나라를 아들 세대가 투표를 잘못해가지고 저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 이 책을 가지고 6.25 70주년에 처음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이번 선거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런 문제에 대한 좀 환기 차원이라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또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선거와 관계되어서 우리 자칭 우파가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걸 안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일 종족주의 선동에 넘어갔어요. 네 번째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한국어가 망가지고 인문교육이 안 돼가지고 잘 속는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우파가 잘못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1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더 자세하게 알 분은 이 충성과 반역 이 책을 권합니다. 충성과 반역. 이것은 사서 본인이 읽어보고 선물할 만한 책입니다. 선물할 만한 책. 우리 역사에서 묻혀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6.25의 진정한 영웅들이 지금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가지고 검은 역사에 살아있는 유령들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한 번 또 그 다음 주에 한 번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든지 책의 내용이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